이제는 남보다 나와 더 친해지고 싶다. 어릴 때는 남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여겼고 사회성이 좋은 친구들이 부러웠다. 나도 더 적극적이고 더 외향적으로 보이기 위해 애썼던 것 같다. 관계의 폭이 넓을수록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중심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제는 남보다 나와 더 친해지고 싶다.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는 것,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나와의 관계가 가장 오래 남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예전에는 타인에게서 에너지를 얻었지만 지금은 나 자신에게서 에너지를 얻고 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시선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응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오래가고 단단하다는 걸 안다. 물론 남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관계는 필수적이다.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할 때도 있다. 다만 타인에게 깊이 의존하기 시작하면 중심이 쉽게 흔들리게 된다. 타인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남이 아니라 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줄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힘이 아닐까? 인생은 결국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누군가를 닮으려 애쓰기보다 내가 나를 닮아가는 일, 세상의 기준보다 내 기준에 가까워지는 일, 나는 그렇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 자신이 되고 싶다. 남들은 나를 오해할 자유가 있고 살다 보면 내 의도와 다르게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생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뜻하지 않게 왜곡되는 순간이 있다. 실수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고의로 왜곡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나도 모르게 해명하고 싶어진다. 예전에 나는 그랬다. 누군가의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애쓰며 내 진심을 어떻게든 설명하려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일은 대부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많은 경우 상대는 이미 오해할 결심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내가 아무리 정성껏 설명해도 그들의 시선이 바뀌는 일은 거의 없었다. 누군가가 나를 꼬아서 본다면 사실은 내가 꼬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꼬아서 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의도가 있는 오해는 내가 풀 수도 없고 풀 필요도 없다. 그럴 때 신학대학 정현경 교수의 말을 떠올린다. 남들은 나를 오해할 자유가 있고 나는 그것을 해명할 의무가 없다. 이 문장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내가 반드시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해준다. 이제는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억지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느라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는다. 오해를 풀려고 애쓰는 대신 그대로 두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나와 별 관련도 없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 지나가는 말에 내 하루를 흔들리게 둘 이유도 없다. 특히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굳이 친절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걸 요즘 들어 더 자주 되새긴다. 내가 가진 친절함은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에게 아껴서 써야 한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오해를 풀 필요도 없다.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게 훨씬 단단하고 평온한 삶의 방식이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다. 사람은 자기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가고 자주 머무는 공간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지, 누구와 주로 시간을 보내는지에 따라 말투와 감정, 심지어 기질까지 달라지곤 한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 내 친구는 어릴 때부터 정이 많고 친절한 성격으로 유명했다. 학창 시절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고 어른들 눈에도 예쁘게 보이는 아이였다.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고 따뜻했고 모임에서도 늘 중심이 되었다. 친구를 보면 사람 자체의 기운이 있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다 싶었다. 그런 친구가 감사팀으로 발령을 받아 5년간 회사 감사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늘 다정하고 따뜻하던 말투는 사라지고 짧고 단정한 말들이 오갔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딘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예전의 부드러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이 많고 친절하던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딱딱한 모 회사 감사팀 과장이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친구는 감사팀에서 딱딱한 사람들과 일하더니 함께 밀랍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한때 말로 사람을 녹이던 친구가 이제는 표정으로 분위기를 얼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한다. 내가 밝고 유쾌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나도 자연스레 밝고 유쾌한 사람이 될 것이고 건조하고 무뚝뚝한 사람들과 오래 지내면 나 역시 딱딱한 감정에 물들어 간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이 곧 내가 된다. 나를 소중히 여길수록 세상은 다정해진다. 탤런트 홍진경은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들한테 보이는 자동차, 옷, 액세서리 이런 것보다 내가 늘 베고 자는 베개이면 맨날 입을 대고 마시는 컵의 디자인, 매일매일 지내는 집의 정리정돈 여기서부터 자존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거창한 목표나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자존감이 시작된다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다. 좋은 옷을 입고 멋진 곳에 가고 예쁘게 보이려 애쓴다. 하지만 결국 하루가 끝나면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내 방, 내 베개, 내 컵이다. 그 익숙한 것들이 편안해야 비로소 마음도 편안해진다. 자존감은 나를 얼마나 예쁘게 포장하느냐보다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돌보느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정리된 공간, 내가 좋아하는 향기, 손에 잘 맞는 컵 같은 것들이 나를 위한 가장 조용한 응원이다. 남들은 몰라도 된다.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게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이 된다. 내가 가장 먼저 아껴야 할 사람은 언제나 나 자신이다. 세상 모든 다정함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나를 소중히 여길수록 세상도 나에게 조금 더 다정해진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 만약 당신이 잘한다, 멋지다, 고맙다 같은 말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당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자리와 역할이 존재하지만 모든 자리가 나에게 맞는 자리는 아니다. 토끼는 바다에서 살 수 없다.
거북이는 땅에서 느리다. 내성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외향적인 사람은 조용한 일을 견디기 어렵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에게 맞는 자리가 있다. 잘못된 곳에 오래 머물면 내가 이상해진다. 나 또한 그랬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고 내가 나 같지 않았다. 벗어나고 나서야 알았다.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내가 왜 그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렸는지,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외로워지고 웃고 나서도 이상하게 공허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건 환경의 문제였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나와 맞지 않았던 것이다. 나와 맞지 않는 곳에 오래 있으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잘못된 환경이 사람을 망가뜨린다. 물이 탁하면 물고기가 병들듯 사람도 공기가 맞지 않으면 생기를 잃는다. 그때 필요한 건 참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용기다. 벗어나고 나서야 마음이 다시 숨을 쉬었다. 밝은 표정이 돌아오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잠이 깊어졌다. 그제야 알았다. 나를 잃었던 게 아니라 잘못된 곳이 나를 가리고 있었던 거였다. 자신에게 맞는 자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나게 된다. 억지로 나를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편하게 숨을 쉬며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곳,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곳을 찾아야 한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나와 맞지 않는 곳이라면 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 자신을 의심하기보다 나를 제대로 빛나게 해줄 곳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때로는 떠나는 게 이기는 일이다. 남는 게 용기일 때도 있지만 떠나는 게 더 큰 용기일 때가 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직감이 든다면 미련 없이 걸어 나와야 한다. 그때 비로소 내가 다시 살아난다. 당신이 빛나는 곳을 찾아가라. 당신이 빛나는 곳에 머물러라. 그 자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작은 불편함에 그 사람의 세계가 숨어 있다. 예전에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파악하지 말고 어디서 화내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봐. 그게 그 사람의 경계고 상처고 정체성이야. 그땐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말이 점점 더 크게 와닿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무례한 말투에 예민하고 누군가는 방임에 가까운 무관심을 힘들어한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거짓말에 마음을 닫고 또 어떤 사람은 비난조의 농담 하나에 깊이 상처받는다. 이 모든 반응 뒤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받았던 상처가 담겨 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에는 다 이유가 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건드릴 때 가장 크게 반응한다. 정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작은 거짓말에도 민감하고 존중을 중시하는 사람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을 숨기지 못한다. 기준이 곧 그 사람의 방향이고 삶의 태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에 불편해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나는 요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취향이나 겉모습보다 어디서 멈칫하는지를 더 유심히 본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눈빛이 달라지는지, 어떤 상황에서 마음이 다치는지에 주목하게 된다. 그건 곧 여기까지만 들어와도 돼 라고 말해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다. 그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노력한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민감한 지점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일이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불편함을 읽어내려는 노력, 그것이 쌓여야 비로소 진짜 신뢰가 만들어진다. 어디서 화내는지 보면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다정해질 수 있다. 힘들 때 한 번 더 하는 것.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면 트레이너가 늘 하는 말이 있다. 한 번 더. 가장 힘든 순간 더 이상 못하겠다 싶을 때 트레이너는 나에게 한 개만 더 들어올리자고 한다. 힘들 때 한 번 더 하는 그 순간 근육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1년 후에는 나에게도 제법 근육이 잡혀 있었다. 가장 힘들 때 한 번 더 들어올린 것이 내 몸에 남았다. 운동뿐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다. 가장 힘든 문제를 풀었을 때 실력이 는다.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힘든 시련이 나에게 교훈을 준다. 그 순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 힘들 때 한 번 더 노력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 된다. 한계를 느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더 강해진다. 쉽게 쌓은 것은 쉽게 사라진다. 누군가는 힘든 순간을 포기해야 할 때라고 하지만 나는 힘든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순간, 그때 딱 한 번 더 하는 것이 다음 단계를 만든다. 저항을 이기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힘들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진정한 성장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니까.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남에게 건네는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더 따뜻하다. 그들은 자신이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했던 말을 기억한다. 외면당했던 순간 가볍게 스쳐 지났던 말의 상처를 오래 품어왔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는 비슷한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 한다.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알기에 누군가에게 먼저 괜찮다고 말해준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며칠을 버티게 한다는 걸 알기에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한다. 밥 먹었어? 라는 말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기에 조용히 상대에게 작은 위로를 던진다.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 곧 자신이 건네는 언어가 된다. 다정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건네는 것이다. 괜찮아 라는 말 뒤에는 괜찮지 않았던 기억이 있고 고마워 라는 말 뒤에는 외면당했던 시간이 있다. 다정은 결국 지나온 아픔이 만든 사랑의 언어다. 부르는 사람이 가져온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출장을 갔다. 고속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시속 150km로 갑자기 앞에 튀어나오는 차도 있었고 안전거리 없이 뒤에 바짝 붙어 위협하는 차들도 있었다. 잠시 마음을 놓을만 하면 사고를 일으키게 만드는 차들이 나타나 긴장이 되었다.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런 차들 근처에 있으면 사고에 휘말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들을 욕하거나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멀어지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살다 보면 폭력을 쓰는 사람, 타인의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때로는 가까운 사이에서도 무례한 행동을 마주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결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삶에서 마주치는 대부분의 불운은 사람이 가져온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길이다. 괜히 얽히면 그들의 불운까지 내가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과 가까워질지 고민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둘지도 신중해야 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내가 먼저 그들과의 거리를 조절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이 삶을 조각한다. 자기 일에 열정이 넘치던 후배가 있었다. 같은 팀원으로 가까이 일했다. 한 번은 그 후배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내가 위로를 건네니 그녀가 바로 하는 말, 괜찮아요. 이번 기회에 배웠거든요. 멘탈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었다. 거의 매번 그녀는 남들이 실패했다라고 여기는 일에 배웠다라고 말버릇처럼 이야기하곤 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성공과 배움이었다. 캐나다에 살 때 큰 아들의 캐나다 친구 중에 유독 이 말을 많이 쓰는 아이가 있었다. Why not? 내가 새로운 놀이를 제안해도 Why not? 새로운 한국 음식을 제안해도 Why not? 한국어로 바꾸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정도의 뜻일 것이다. 아들은 그냥 네 정도로 대답할 이야기에 Why not을 입버릇처럼 쓰는 친구였다. 그 아이는 세상을 안 할 이유가 있는 일과 안 할 이유가 없는 일로 바라보았는지도 모른다. 반복해서 그의 말을 듣다 보니 참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었다. 캐나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How are you? 라는 말이 자주 들려오고 그러면 나는 자주 Great, how about you? 라고 말하게 된다. 그런데 Great 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내 기분은 좋아지고 있었다. 나의 말이 나의 기분과 자세를 결정한다. Why not? 하는 순간 도전 정신이 생기고 Great 하는 순간 기분이 좋아진다. 공격적인 말을 하면 공격을 당하고 욕을 하면 욕할 일이 생긴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말들이 나의 자세를 결정하고 그런 자세가 모여 나의 태도를 결정하고 그런 태도가 결국 내 인생을 만든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해봐야 별 수 없다. 나는 오늘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나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내가 쓰는 언어가 나를 조각한다. 내가 쓰는 언어가 내 운명을 조각한다.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 SNS를 보면 다들 대단해 보인다. 그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고 마치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들과 비교되며 나는 자주 초라해지고 괜히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누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다들 어딘가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는다. 회의실 밖에서 혼자 한숨을 쉬고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 멍하니 눈물 흘리고 밤이 되면 조용히 흩어진 마음을 쓸어 담는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시간을 끼고 살아간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선다. 해야 하니까. 멈출 수 없으니까. 아침이 오면 또 씻고 나가서 일하고 살아낸다. 우리는 그렇게 슬쩍 울다 말고 다시 일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는 커리어, 누구는 관계, 또 누구는 자기 자신과 씨름하느라 하루하루를 버틴다. 그런 모습을 굳이 드러내지 않을 뿐 다들 비슷하게 아프고 비슷하게 고장나 있다. 그러다 하루 중 잠깐 내가 가장 예쁜 순간, 가장 기분 좋은 순간 셔터를 누른다. 그 사진을 SNS에 올리고 그 순간을 오늘 하루 전체로 만들려 한다. 남들은 그 순간을 보며 나를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긴다. 요즘 나는 남을 함부로 부러워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응원한다.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이제는 안다. 그 사람도 어딘가에서 버티고 있을 거라는 걸. 그 웃음 뒤에 꺼내지 못한 슬픔도 함께 있을 거라는 걸. 그렇게 알게 된 마음은 함부로 비교하지 않고 조용히 공감하는 쪽으로 나를 데려간다. 우리는 모두 혼자서 조용히 울어본 사람들이다. 중요한 건 아픔을 안고도 다시 일어나는 거다. 사람은 대체로 비슷하게 살아간다. 오늘 조금 울었더라도 괜찮다. 우리는 언제나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외롭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회사의 마지막 몇 년은 내게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다. 16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나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더 오래 다니고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쓰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속내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여전히 회사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야 했다. 그 무렵부터 나는 점심을 혼자 먹기 시작했고 예전 같으면 꼭 참석했을 회식 자리도 하나 둘 빠졌다. 동료들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나는 홀로 이별을 준비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길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외로움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왔다. 단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나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외로움을 깊게 만들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그들의 내일은 나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나 혼자 떨어져 있는 듯한 감각,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이었다.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생기는 감정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다. 그 외로움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감정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 영혼이 나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였다. 더 이상 마음이 닿지 않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는 조용한 메시지였다. 외로움은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기존의 관계와 습관이 빠져나가는 빈 자리를 통해서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 시절의 외로움 덕분에 나는 회사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었고 조금씩 나다운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지금은 안다. 외로움이란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자신을 발견하려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조지프 캠벨의 말처럼 외로움은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준 고마운 감정이었다.